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취조 19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이런 가을밤 오늘 모신 손님은 오래 몸담고 있던 곳, 친정 같은 곳을 얼마 전에 떠난 분이십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셨던 김경률 회계사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김경률 회계사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라든지 다스, 비자금 사건 이런 거대 권력, 경제 권력 이런 걸 좀 파헤쳤던 참여연대 어떤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 전에 참여연대를 떠나셨습니다. 네. 지금 모든 그러면 직책, 회원 자격 이런 게 다 떠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징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 처리 중인 건가요? 네, 사실 징계와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연락받은 건 없는데 네. 큰 관심도 없고 아직 아무런 연락은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네. 전 직장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해보기로 하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것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철학과를 나오셨던데 네. 어떻게 하다 회계사가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회계사가 어떻게 됐냐면 네. 얼굴을 보면 이제 입증이 되겠지만 귀여우신데요. 이렇게 연애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굉장히 어쩌다가 한 대학을 들어간 지 근 10년 만에 이제 여학생 하나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고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장인어른 된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겠냐고 어떤 직업이냐고 대답할 거냐고 그 다음 날부터 회계사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현재 부인이기도 하고요. 네, 다행이네요. 예. 근데 사실 이제 회계사 하면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인데 예. 회계사가 되시고 바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일종의 요즘 많이 나오는 86세대의 부채의식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발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별다른 고민 없이 참여연대 당시 이제 소액주주 운동이 아주 활발한 때가 문을 두드렸고 그때부터 이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네. 참여연대를 이제 회계사가 되시고 예. 거기서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이제 마지막까지 손 맡고 네. 계셨는데 네. 어떤 일을 하는 저희들이 역할이었나요? 이제 참여연대는 여러 이제 분과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경제금융센터는 주로 이제 재벌 권력을 감시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입니다. 다스 2007년 장비에 보면 수십억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비자금과 같은 모종의 재벌 개혁을 역행한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로직스 분식회계 국가기관들을 농락했고 좌지우지했던 이재용 일가에 대해서 검찰의 법집행을 원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행범으로 구속해야 할 사람입니다. 많은 일을 하셨던 20년이 조금 넘네요. 그렇습니다. 2098년도부터 예. 했으니까 그것을 떠나야 했던 좀 과정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달 말에 9월 29일 날 아침 6시 반 예. 굉장히 이른 시간에 예.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좀 거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과격하죠. 네, 과격하죠. 지금 여기 저희가 있는데 갑자기 이 글을 쓰신 계기는 뭡니까? 당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극대화됐을 때입니다. 네. 저도 당시 이제 참여연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주장한 때이고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해서 참여연대를 뛰쳐나왔고 그래서 조금 감정적으로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대단히 많을 때였습니다. 이른바 조국 펀드, 사목 펀드에 대해서 여러 날을 좀 밤샘을 하면서 네. 파헤쳤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름의 어떤 확보된 증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권력 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라면 반드시 문제 제기해야 된다. 심지어는 제가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국 장관을 반대한다라는 논평이 나가서 회원들이 많이 탈퇴한다든가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든가 그럴 수 있다라면 좀 톤다운을 해서 연성화해서 문제 제기하는 식으로라도 논평을 내보내자. 끊임없이 이제 요구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도 이제 단톡방 같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얘기하거나 이런 회의하거나 있었을 예, 거 아니에요? 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뭐 가장 많았던 반론들은 그겁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질의서, 그와 같은 논평이 나가면 자한당과 조중동이 좋아한다. 절대 그런 식의 논평이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좀 묻지 못할 대답들도 많았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나간다라면, 이런 논평이 나간다라면 그럼 똑같은 논평으로 뭐 윤모 총장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내보내자. 뭐 지금 모 검사에 대한 처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저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답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참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본인의 네, 신념에 따라서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당연히 이런 글을 올리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다가올 거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는. 특히 좀 저도 색다르게 느껴졌던 게 아까 말씀하신 삼바나 이런 거 썼을 때는 잘 다뤄주지 않던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예. 회 기사님의 이런 SNS 글, 예. 또 어디 뭐 유튜브 나가서 한 것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주고 예.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서 좀 어땠어요? 특정 언론 얘기해도 그거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선일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쌍용자동차 분식이다 네네.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연락이 오고 사실 여러 언론사들 중에서 가장 고맙게도 저희 사무실 앞에서 진을 쳐주시기도 하고 약간은 좀 감동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른바 진보와 보수 언론을 모두 아우르시는 양쪽에 다 인기를 많이 얻으셨었는데 이 글 나가고 나서 아까 이제 그 임원들이 걱정했던 우려했던 것처럼 참여연대 게시판에서는 굉장히 좀 또 뜨거웠어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고 네. 아직 의혹 제기는 여러 됐지만 아직 명확하게 네. 뭐 기소된 내용은 뭐 지금 뭐 정유신 교수 역시 예, 표창장 건 맞습니다. 외에는 아직 기소된 것도 맞습니다.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참여연대 이름으로 입장을 내는 건 좀 아직 섣부른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내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청문회까지 지켜보자. 뭐 임명 때까지는 지켜보자.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기소 때까지 지켜보자인 건데요.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일 때 우리는 아주 조그만 단서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계속 일관되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라면 이 정도라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게 본연의 우리 임무 아니겠냐. 언제까지 우리가 기소 여부 내지는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여부로 우리의 판단을 유보시킨 적이 있냐.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좀 오래 몸담았던 곳을 떠나서 네. 착잡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 이 SNS 글을 보면 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씀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네. 조국 장관이 어쨌든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네.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회 기사님 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뭐 예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이제 회 기사님 모시느라고 이제 일정을 조율했었는데 네. 네. 지금 녹화 날 예,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조국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예.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은 이제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사퇴하기 이전부터 저랑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이제 이야기하면서 걱정했던 게 이게 과연 어떤 식의 결말이 나더라도 누구든 승복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걸 과연 수긍할 것인가. 이거 절대 안 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제 발표 이후에 오늘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의 이런 사태가 어떤 정치적인 역관계에 의해서 사퇴하고 말았다라는 뭐 약간 뭐 그런 감정 표출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국 장관 사퇴 이후라도 이 펀드 건에 관한 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건은 충분히 넓고 깊은 사건이기 때문에 시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될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 기사님이 이걸 보실 때 이 사건은 그럼 어떤 사건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먼저 한번 자금의 흐름 그리고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이 사건은 조범동이라고 하는 어떤 주가 조작꾼과 그 조범동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 금전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와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건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냐 아니면 이제 실소유주냐 심지어는 이제 사기를 당했냐 이렇게 여러 갈래들 세 갈래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 역시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조범동 씨가 사모펀드라는 외관, 뭐 인수합병 우회상장이라는 외관 하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조범동 씨가 과연 인수합병, 우회상장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식마저도 있을까 하면 좀 의문이거든요. 뭐 옛날 책도 쓰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데요. 근데 그 책도 뭐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그만큼 깊은 지식이 있을까? 하나하나 이렇게 자금을 지금 이제 공소장에 따르면 자금 한 60억 가량 횡령, 60억, 70억 가량 횡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다 대단히 투박한 수법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본다라면 저는 적어도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와의 관계 측면에서만 아주 좁게 바라본 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이 사건은 조범동 씨가 WFM 주식을 주가 조작을 하려는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얼만큼 정경심 교수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결합했는지 이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실증된 문건이라든가 증거 자료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금 흐름이라든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당 부분은 사실은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객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하는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주가 조작을 위한 움직임 부정한 수법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그와 같은 시도 이런 것들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2017년 말경에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요.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WFM의 4가지 것을 보면은요. 통장, 장부, 공시, 주식 실물 이 4가지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아주 힘든 거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주식 실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식 실물 이제 12만 주가 정경심 교수의 동생 집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건 범죄적인 수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2만 주뿐만 아니라 그때 이루어졌던 거의 100억, 기백억에 가까운 주식 거래 모두가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가지 모두가 다르다라는 건 대단히 심각한 것이고요. 이것으로부터 이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도 이제 있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이제 공시 자료라든지 뭐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뭐 자료가 있지만 사실 이제 공소장도 역시 공소사실 역시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분명히 이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66일 약 2달 동안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조국 그 이름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참 시끄러웠었는데 그 또 소용돌이의 또 회계사님도 계십니다. 지난 좀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쓰시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났고 아니면 지난 쭉 2달을 봤을 때 지금쯤 돌이켜 보시면 어떠세요? 악플 그리고 악성 댓글, 악성 메신저 많이 받았고요. 하나의 제가 견뎌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 서초동과 강화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 생각이 들었죠. 특히 지금 서초동에 오른 촛불을 좀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사실은 저희도 대학 동기들 방이다 하면 3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20몇 명은 다 그쪽으로 가고 그렇죠. 저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번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를 제외한 몇 명을 제외하고선 다 이제 나가는 그런 거였고 저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태도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심한 말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드는 게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른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세대로서 그간 20년 동안 30년 동안 딛고 섰던 기반이라든 게 일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느낌. 과연 내가 그동안 딛고 섰던 게 뭐였나. 내 옆에 믿고 존경했던 선배분들, 동료들 이 사람들이 없어지는 느낌. 옆에서는 없어지고 아래의 기반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어떤 공정, 정의 이런 부분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86세대로서의 어떤 성찰, 반성도 그런 데 기인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많은 분들이 장난삼아 이렇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야 하태경 의원이 너를 되게 보고 싶어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저를 많이 거론해 주신 것도 봤는데 아픈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이 문제는 양심과 위선의 문제이다. 전 그 부분이 공감이 가고 그 부분이 아프더라고요. 제 주변에 섰던 많은 사람들, 내가 딛고 섰던 그 공간이라는 게 저는 양심적인 공간, 양심적인 동료인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옆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좀 내 주변이 내 바닥이 모두 다 없어지는 그런 느낌.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단톡방에서 정말 오랜 정말 몇십 년 지기 네. 청춘의 어떻게 보면 운동권을 같이 했던 이런 네.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지금 오히려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그랬습니다. 예. 그럼 어떤 좀 마음이 드세요? 나 혼자라도 이곳을 지키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이런 거창한 얘기까지 필요할까 싶습니다만 인간이라는 게 항상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어서뿐만 아니라 누가 됐든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 역시 제가 틀릴 수 있고 돌아서야 될 그런 길이 있을지언정 제가 지금 판단한 지금까지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근거로 의심하는 것 그리고 권력과 불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로서의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광장이 둘로 쪼개져서 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서로 이런 갈등들을 예. 어떻게 좀 치유하고 봉합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 사태는 진보 진영의 분열이 아니라 분열이다라면 우리가 어떤 서로 타협할 수 있고 공통의 분모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일 텐데 저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은 대단히 파괴적인 붕괴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도 얻은 것이 없는 모두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파괴만 되고 부서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네.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중권 씨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던데 저 역시 이제 비슷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이상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일 새로운 태양을 마주하겠다 이런 생각 대단히 불손하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는 퇴각해야 되는 사라져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어떤 사회적 발언도 자제해야 되고 제 발언이 조금 과격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전 그래요. 자꾸 제 친정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의 시민단체가 하나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시민단체가 권력에 대해서 감시의 눈빛을 거두는 순간 그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20년 넘게 몸담았고 고향집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을 이제 떠나와서 이제 난 그 고향을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좀 착잡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혹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비슷한 생각을 참여연대에서도 이제 같이 활동했었던 교수님들, 박사님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고요. 한번 1개월, 2개월 올해가 지나가면 한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그런 고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라. 오늘 말씀 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지금 이걸 어떤 들으면서 반대로 또 불편한 분들 있으실 거고 되죠. 곱씹어볼 만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앞으로 이제 또 계속 활동을 이어가실 거라고 믿고요.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신념을 이어가서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끝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좀 사전에 질문지에 그 내용이 있는 걸 보고 대단히 이제 깊게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간에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쌍용자동차 회계 분식에 대해서 그리고 다스에 대해서 자원외교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회계사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말씀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빨리 잊혀져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 제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시대가 세대를 만든다는 말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또 살고 있는 또 젊은이들은 또 하나의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기성세대인 회계사님이나 저나 좀 뭘 남겨줄 수 있을지 좀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